16번째 강의입니다. 가부개혁, 근대적 개혁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가부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잔인한 햇살에도 그 봄은 아름다웠어. 숨죽인 들판 위로 꽃잎은 붉게 피어나 끝없이 긴 밤에도 나를 덮은 건 푸르름이라 필요한 꿈이라도 다시 떠나리라. 모든 바람이 못닌 날 그리움이 허락될 그날 거칠 게 없는 마음으로 널 부르리라. 행여 이 삶의 영상을 통해서 가부개혁이 추진되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862년과 1894년 사이 조선이 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개혁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내부적 개혁에서 시작하여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본격적인 개화 정책이 추진되며 조선을 새로운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패전개혁, 그리고 가부개혁으로 근대적 개혁은 완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개혁의 과정에서 청의 내정 간섭과 일본의 간섭이 강화되는 외세 의존적인 성격 역시 조선의 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1894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혁의 문제의 완성이 되는 지점, 가부개혁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입니다. 가부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 가부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국내적으로 지속적인 내부개혁의 요구가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진행이 되고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은 혁신정강 14개조를 발표하게 됩니다. 혁신정강 14개조는 조선의 개혁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데요. 개화파 지식인들은 가부개혁이 추진되는 1894년 약 10여 년간 혁신정강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세련된 형태로 다듬게 됩니다. 1892년에 진행되어 1894년까지 이어진 동학농민운동은 전주화약 이후에 집강소를 중심으로 한 내부적인 개혁 속에서 조선의 폐정개혁안을 제시하게 되고요. 그 내용은 조선이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새로운 개혁에 녹아들게 되는데요. 가부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이 제시했었던 조선의 가장 필요한 개혁들을 그대로 품고 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과제 속에 놓여지게 되었던 겁니다. 조선은 일본의 개혁 압박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러한 조선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을 방해하며 무력을 이용해서 조선의 심장인 경복궁을 침입하는 경복궁 침입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조선의 개혁은 외세에 의해서 압박당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은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어야 됐는데요. 국내 상황을 지금까지 살펴보고 다음으로 국외 상황을 잠깐 살펴볼 텐데, 일단 영상을 통해서 1894년 가장 중요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점령 이틀 후인 1894년 7월 25일 인천 앞바다 풍도 해상에서 청해 북양 함대와 일본의 연합 함대가 격돌한다.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이 청군에게 기습 선제 공격을 가한 것이다.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청의 함선들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제압당하게 되는데, 격렬했던 풍도 해상에서의 전투, 이것이 바로 청일 전쟁의 시작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조선에서 일본이 청이랑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아니, 남의 궁을 침략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왜 또 남의 땅에서 전쟁까지 하는지 민폐 끝판왕 보여주는 것 같죠. 정말 아니 이렇게 근데 서로 뭐 전세를 파악하고 스파이 보면 지네들끼리 싸우지 왜 조선 땅에서 싸우냐고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아직도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청일 전쟁이니까 어디 이제 청나라나 뭐 어디에서 일어난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조선에서 싸운 건데요. 저 전쟁의 결과를 너무나 자명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무리 진행해라고 해도 당시의 동아시아의 맹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청이라고 믿었을 때인데 일본이 청을 이기고 전쟁에 승리했다는 게 더 충격이고 불쾌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제약 때부터 이모군란까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전쟁 속에선 청나라가 좀 공세적이었고 일본이 좀 수세적인 모습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좀 논란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내부의 경제공황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든지 뭐 아니면 일본이 그때 국회를 제일 처음 만들었는데 네. 의회가 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정권 붕괴가 좀 걱정돼서 했다라든지 네네. 여러 이제 이론들이 있는데 여하간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우위가 확 바뀌면서 동아시아 질서가 이렇게 격변하는 시간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이모군란, 84년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의 관계는 거의 호랑이와 고양이 정도의 수준이었죠. 청이 호랑이라면 일본은 뭐 고양이 정도였는데 10년 좀 지났습니다. 그 상태에서 일본과 청이 맞붙었다. 전 세계 어느 열강도 일본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청나라가 가지고 있는 함대는 아시아에서 최고 함대였습니다. 함정이 엄청나게 큰 함정들이 많았는데도 네. 일본 함대들이 깨져나간 거예요. 그때 뭐 함대 생산량 같은 거 보면 프랑스 뒤를 이어서 세계 막 4번째, 5번째 수준이라고 할 정도니까 양으로는 되게 대단했는데 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견해서 파악해 보니까 야 이거 엉망이구만 이렇게 영상은 청일전쟁과 관련된 영상인데요. 청일전쟁은 갑오개혁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국외 상황으로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의 대륙 진출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사건인데요. 일본이 조선에서 물러나게 되면 대륙 진출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릴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경복궁 침입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청나라의 대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자 일본은 청나라와의 전쟁을 불사하게 되는데요. 선제 공격을 통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청일전쟁은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1차 갑오개혁의 경우 청일전쟁에 일본이 몰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부개혁에 간섭하게 되면서 조선의 개혁은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진행이 되는 부당한 상황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요. 일본은 여기서 야오둥 반도, 지금의 요동 반도를 할양받게 됩니다. 일본이 만주와 중국 본토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게 되자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꼈던 나라는 당연히 청나라겠죠. 청나라와 더불어 연해주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조약을 무산시키는 삼국 간섭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 랴오둥 반도 한량은 없었던 일이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봤었던 조선 정부는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의 일본의 간섭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내적 상황, 국외적 상황이 갑오개혁의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상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갑오개혁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오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정치적인 변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변수는 개혁의 주체와 개혁의 방향을 변화시키는데 짧은 시기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고 많은 사건이 연이어질 경우에 시험 문제에서는 순서 묻는 문제와 인과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달리 이야기하면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되는 영역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개혁 요구에 저항해서 조선은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개혁을 위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궐 침입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교정청은 무너지게 되고요. 1차 가부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1차 가부개혁의 핵심 인물들을 좀 기억을 해둡니다. 김홍집, 대원군이 참여하게 되죠. 김홍집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대원군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부개혁의 주도 세력들은 개화파 인물들이었고요. 주로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인물들과 온건 개화파에서 생존했던 인물들 중심이었습니다. 대원군은 개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던 인물이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차 가부개혁의 핵심 멤버로 참여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개혁에 반대하는 양반 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고요. 가부개혁이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상징적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차 가부개혁에서는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일본이 청일전쟁에 몰입해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조선 내부적으로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개혁이 가능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사회적 요구, 갑신정변에서 추구되었던 정치 경제적 모델, 이러한 부분들이 1차 가부개혁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조선의 개혁 방향을 설계하고 설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2차 개혁 때부터는 조금 달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박영효라는 인물의 별표를 쳐둡니다. 김홍집은 또 등장을 하죠. 김홍집은 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홍집 말고 다른 인물을 기억해서 이게 몇 차인지를 포인트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박영효는 갑신정변의 주도 인물이었고요.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에 망명가 있던 인물이었죠. 일본에서 약 10여 년간 많은 것을 배웠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개혁 방향을 조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핵심 인물이 되어서 2차 가부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2차 가부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군국 기무처가 2차 때 폐지가 됩니다. 군국 기무처에 대한 영향력을 대원군이 조금씩 강화시켜 나갔다는 점도 문제였었고요. 일본에게 컨트롤이 잘 안된다라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각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의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국 기무처는 폐지가 됩니다. 칠러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요. 김홍집도 등장하죠. 김홍집의 포인트 잡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 박정량이라는 인물을 기억을 해둡니다. 칠러 내각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의 영향력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었던 명성왕후에 의해서 선택된 러시아와 친한, 미국과 친한 사람들로 구성된 새로운 내각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려고 했었는데요. 일본은 자신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을미사변은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이죠. 을미사변을 통해서 칠러 내각이 제거가 되고 다시 일본에 의해서 영향력이 발휘되게 되는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됩니다. 을미개혁이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이 되는 것이죠. 역시 내각의 수반은 김홍집이었습니다. 을미개혁에서 다양한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요. 이 개혁에 대한 불만 역시 상당히 컸습니다. 고종임금 역시 자신 또한 명성황후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향해 집무실을 옮기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는 아관 파천을 일으키게 되면서
갑오개혁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놈들이냐? 물러가거라. 물러가라고 하질 않느냐? 놔라! 놔라! 이놈들! 흩어진 노을처럼 내 아픈 기억도 닿지만 그땐 웃어질 거요 이 마음 그리운 이쯤에 어머니 지켰다. 이놈들! 어느 한 잔이라고! 저기 홀로 별 하나 내가 조선에 나의 외로움을 아는 건지 차마 날 두고는 떠나지 못해 밤새 그 자리에만 나 슬퍼도 살아야 하는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나는 조선의 국모다. 비록 타오르고 타올라 그저 한 줌의 재로 흩어져 바람을 타고 빗물에 쓸려 외롭게 떠돌지라도 이것이 어찌 내 마지막이라 하겠는가. 영상은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을미사변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교과서 23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러 내각으로부터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은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죠. 이러한 을미사변에 대한 조선 내부의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임금은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조선을 지키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게 됩니다.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는 것이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조선은 러시아에게 많은 경제적인 이권을 이양하게 됩니다. 최애국 대우로 인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조선과 조약을 맺었던 대부분의 나라에 조선의 경제적인 이익들을 다 넘겨주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부에서는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을미개혁에 대한 불만과 을미사변에 대한 분노가 결합이 되었던 겁니다. 을미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개혁 내용 중에 하나가 단발령이었는데요. 단발령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겁니다. 단발을 했던 이유는 위생 문제 때문에 시행했던 것이었는데요. 조선인들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단발령이 조선인들의 정신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로 인식되어졌던 겁니다. 을미사변 직후였고요. 조선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훼손당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동들이 상징화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반일 저항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을미개혁을 통해서 추진됐던 모든 것들이 국민들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요. 아관파천을 통해서 을미개혁이 중단이 되면서 새로운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의 내용 계속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개혁이 추진되고 을미개혁에서 아관파천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을 살펴봤는데요. 흐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청이 이제 설립이 되죠. 교정청 설립은 일본의 강압적인 개혁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조선의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궁성 침입, 경복궁 침입에 의해서 가부개혁은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일본의 영향력 하에서 추진이 되는데 1차 가부개혁은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덜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전쟁 때문에? 청일전쟁 때문이었다 그랬죠. 청일전쟁 후반부 거의 끝나갈 시점에 2차 가부개혁이 진행이 되는데요. 2차 가부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박영료를 중심으로 한 친일 인사들 중심의 일본의 간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개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은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게 되죠. 러시아에게 손을 내밀게 됐던 이유는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을 견제했던 러시아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러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칠러 내각에 의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일본은 을미사변이라는 사건을 벌이게 되죠. 을미사변 이후에 가장 친일적인 개혁인 을미개혁이 추진이 됩니다. 을미개혁에서 백성들의 분노를 자극했었던 개혁 내용이 하나 있었죠. 단발령이었습니다. 을미개혁이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고종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정부를 이동하는 아관파천을 단행하게 되죠. 아관파천 이후에 을미개혁은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새로운 변화 속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시간적 흐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어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개혁에는 갑신정변의 혁신정강의 내용과 동학농민이 요구했던 패전개혁안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는데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우며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라는 내용과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그리고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등 신분적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들은 가부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통할한다 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재정 일원화의 내용인데요. 근대 국가에서 재정을 일원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갑신정변에서 진행됐던 재정 일원화는 가부개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그리고 조혼을 금지할 것, 인신매매 등을 금지할 것 등 사회적 악습과 폐습을 없애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켜 주겠다는 내용 역시 가부개혁에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특히 동학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폐습에 대한 개선 요구는 가부개혁에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던 것이죠. 하늘색 부분은 이처럼 갑신정변과 동학 농민들의 요구들이 반영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보라색은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과 동학 농민운동의 주도 세력이 신분적 차이가 있었고 계급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달랐을 겁니다.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들은 지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조법은 세금제도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세금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결국은 백성에게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토지 소유의 불균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농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재분배하는 단계까지 가는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서 경작할 수 있게 하는 것, 경작권의 균등한 분배를 호소하게 됩니다. 가부개혁 정권은 개화파 세력들이었고요. 대부분이 양반 지주계층들이었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개혁에서 머물게 되고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급진적인 개혁인 토지제도의 재분배 단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표시됐던 것은 두 세력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갑신정변에서 주장했었던 지조법의 개혁만 가부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인데요.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자주 독립의 선언은 갑신정변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세금제도의 개편이죠. 조세, 징수,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에 관할 속한다. 재정 일원화의 원칙입니다. 갑신정변에서 수용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겠다라는 내용 역시 갑신정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큽니다. 자, 그러면 홍범 14조의 내용과 더불어서 진행됐던 가부개혁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개혁은 1차, 2차, 그리고 3차라 할 수 있는 을미개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에서 대부분의 개혁들이 추진이 됩니다. 재정 일원화는 갑신정변의 연장선에 있죠. 갑신정변에서는 호조에서 일원화했다면 가부개혁에서는 탁지하문에서 재정을 일원화해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본이 화폐제도를 시행하는데요. 별표를 쳐둡니다. 화폐의 기준화폐를 은으로 잡고 국가 경제의 혼란을 최대한 적게 하려는 시도이고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경제적인 소통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기준이 되는 화폐제도를, 근대적 화폐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신분제, 과거제 폐지되죠. 고문, 연좌제, 그리고 조혼, 인신매매 등의 악습들이 폐지가 됩니다. 과부의 재가도 허용이 되죠.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동학 농민
들의 요구가 수용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행정 개편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별표를 쳐둡니다. 의정부와 국내부를 구별해서 국정의 의무와 국정행정과 왕실의 행정을 분리시킵니다. 왕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근대적으로 필요했었던 합리적 행정체제이기도 합니다. 입헌군주제로 가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2차 가부개혁에서 눈여겨볼 여지는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재판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과거의 조선의 모습을 보면 행정가였던 사또가 재판까지 같이 하죠. 춘향전을 보면 사또가 춘향이를 불러서 너의 죄를 알렸다라고 심문을 하죠. 사또는 군수나 도지사입니다. 행정가인데 마치 판사처럼 검사처럼 활동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행정과 사법권이 결합되어져 있었던 부분이 강했었는데요. 근대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부개혁 이후에는 재판소가 독립하게 되면서 행정과 사법권이 분리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을 해둡니다. 그리고 8도를 23부와 337개의 군으로 구성하는 지방행정제도가 개편이 되는데요.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이죠. 가장 친일적인 개혁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근대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단발령의 별표를 쳐둡니다. 단발령은 위생 문제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지만 조선인들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을미의병의 단초가 됐던 단발령 기억을 해둡니다. 태양력은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종두법, 당시 천연두의 예방접종을 위한 종두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보건과 위생 문제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질병본부와 같은 시스템을 조선에서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소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초등학교가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우편 사무 업무도 재개가 됩니다. 우정국 기억나죠? 갑신정변 때문에 문 닫았다가 을미개혁 이후에 다시 우편 사무가 재개됩니다. 가부개혁의 핵심 내용들이고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의 패정개혁안이 반영된 개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부개혁에서만 나타나는 내용들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2차 가부개혁에서 눈여겨봐야 될 내용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고요. 을미개혁에서 초록색으로 표현해 뒀던 내용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세 글자입니다.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소학교죠. 을미개혁 3차 가부개혁이지? 그래서 세 글자 기억해 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부개혁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심화학습입니다. 1862년에서 1894년까지 진행된 근대적 개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어야 했던 개혁이 무엇인지를 선택해보는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개혁의 내용들을 작성을 해보고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서술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에 대해서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력들이 누구인가를 예측해 봅니다. 개혁은 모두에게 만족할 수 없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얼마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낼 수 있는가가 개혁 성공의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혁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혁의 내용들을 선정해 본 후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이유를 예측해보고 그들을 설득해보는 과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학습지에 개혁의 내용을 작성해서 사진 파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